저는 박세나입니다. 30대 후반의 나이에 화장품 업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을 일궈냈죠.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날 마감된 해외 시장의 주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숫자들이 제 손가락 끝에서 춤을 추듯 움직일 때 저는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회사 본사 23층 사장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계한 신제품 라인이 백화점 1층 매대를 점령했고 해외 바이어들은 미팅 일정을 잡으려 줄을 섰죠. 이 모든 게 제 손으로 만든 겁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시절, 은행 대출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통제력을 잃은 적이 없어요. 남편 이재환은 미술사학과 교수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의 모습이 기억나네요. 대학 강연회에서 르네상스 시대 조각상을 설명하던 그는 우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완벽한 커플이라 했죠. 성공한 여성 CEO와 지적인 교수의 조합이라고요. 결혼식 날 하객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도 회사 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한 일은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재산 명의를 완전히 분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신혼부부가 이런 요청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제 회사는 제 전부예요. 만약 개인적인 리스크가 회사로 번진다면 그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모든 문서를 법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서류 작업은 석 달이 걸렸습니다. 부동산, 주식, 심지어 결혼 전 구입한 식기 세트까지 명의를 철저히 구분했죠. 이재환은 그 과정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세나 씨, 결혼이 기업 인수합병은 아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기업의 리스크는 사적인 영역으로 넘어올 수 없어요. 법적으로 완벽해야만 진짜 내 거예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첫 결혼 기념일에 이재환이 선물을 줬습니다. 그가 직접 만든 도자기 화병이었어요. 표면은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죠. 이건 뭐예요?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의 공간이에요. 아무것도 담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요. 저는 화병을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속이 비어있으니 물도 담을 수 없었어요. 꽃을 꽂을 수도 없고요. 실용적이지 않네요. 모든 게 실용적일 필요는 없어요, 세나 씨. 쓸모없는 빈 공간은 저한테 의미가 없어요. 그날 밤 이재환은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중요한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검토 단계였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를 확인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2시였죠. 회사 경영은 전쟁이었습니다. 경쟁사들은 호시탐탐 우리 시장을 노렸고 내부에서는 파벌 싸움이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매 순간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었죠.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오늘 집에 일찍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요?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오늘 결혼 2주년이시잖아요.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정말 2주년이더군요. 하지만 오늘 유럽 바이어와의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회의 끝나고 가죠. 결국 집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식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재환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죠. 미안해요. 회의가 길어졌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아니고 서운해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무덤덤했죠.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완벽했습니다. 영양을 고려한 메뉴, 정확한 플레이팅, 시간에 맞춰 나온 커피까지. 가사도우미 이모님의 솜씨였죠. 저는 신문을 보며 식사를 했습니다. 세나 씨. 이재환이 불렀습니다. 네. 여기는 집이 아니라 본사 이사회 테이블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묻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기다리는 일들이 산더미였거든요. 어느 날 법무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혹시 개인 자산 재점검이 필요하실까요? 왜요? 요즘 기업인들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어서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완벽하게 해주세요. 어떤 경우에도 회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법무팀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제 재산은 이미 대부분 회사 명의였고 개인 자산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었죠. 완벽했습니다.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이재환은 없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놓여 있더군요. 학회 참석차 일본에 갑니다. 사흘 뒤 돌아와요. 저는 메모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켰죠. 중국 지사장의 보고서를 검토해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 모든 것이 진짜 제 거라는 걸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법적으로 완벽하게 통제된 저만의 성이라는 걸요. 그게 제가 원하던 전부였습니다. 이재환의 출장이 잦아지기 시작한 건 그해 가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학회였어요. 그 다음엔 해외 미술관 자문이었죠. 그리고 어느새 한 달의 절반은 집을 비우게 됐습니다. 교수님 또 출장 가셨어요? 가사도우미 이모님이 물었습니다. 네, 바쁘신가 봐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죠. 사실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신제품 라인 론칭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드물게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어요. 현관에 이재환의 구두가 놓여 있더군요. 집에 있다는 뜻이었죠. 여보 왔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침실로 들어갔어요. 이재환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요? 아, 세나 씨. 내일 새벽 비행기예요. 파리 미술관에서 특강 요청이 와서요. 얼마나 가 있을 건데요? 2주 정도요. 그가 옷을 개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옷장을 보았어요. 예전보다 셔츠가 많이 줄어있더군요. 옷 많이 가져가네요. 거기 날씨가 변덕스럽대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뭐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느낌이었죠. 이재환이 떠난 다음 날 저는 침실 정리를 하다가 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영수증 몇 장이 있었어요. 강남의 어느 카페, 청담동의 레스토랑, 그리고 한남동의 작은 갤러리였죠. 저는 영수증을 자세히 봤습니다. 날짜들이 모두 평일 오후였어요. 강의 시간대였습니다. 금액도 이상했죠. 항상 두 사람분이었어요. 이상하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랍을 닫았어요. 추측만으로 뭔가를 단정 지을 순 없었거든요. 월요일 아침 비서실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아트 매거진에 교수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내용이 좀... 김 과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받아들었죠.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순수 예술의 회귀, 이재환 교수가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단에서 멈췄어요. 현대 사회는 대량 생산에 천박한 미학에 물들어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산업 같은 곳에서 만들어내는 획일화된 아름다움은 진정한 예술과는 거리가 멀죠. 저는 그런 효율 중심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고 싶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다고 느껴졌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동도 하지 않았죠. 김 과장. 네, 사장님. 이 기사 우리 회사 홍보에 영향 줄까요? 아직 큰 반응은 없습니다만. 모니터링 강화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태블릿을 돌려줬습니다. 감정은 나중 문제였어요. 지금은 회사가 먼저였죠. 그날 밤 이재환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네, 힘들었죠? 괜찮아요. 그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코를 찡긋했어요. 이상한 냄새가 났거든요. 무슨 냄새예요? 네. 여보 옷에서 이상한 냄새 나요. 이재환이 자기 셔츠를 확인했습니다. 아, 아크릴 물감이에요. 작업실에 들렀다 왔거든요. 작업실이요? 네, 후배가 개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작품 좀 봤어요. 아크릴 물감 냄새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달콤한 향수 냄새가 섞여 있었죠. 여성용 향수였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씻고 올게요. 이재환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가방을 봤어요. 지퍼가 열려 있었죠. 가방 안에 작은 카탈로그가 보였습니다. 유진 갤러리 기획전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표지에는 젊은 여성의 사진이 있었죠. 큐레이터 최유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카탈로그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로 시선을 돌렸어요. 다음 주부터 이재환은 더 자주 집을 비웠습니다. 핑계는 다양했죠. 작품 감정, 전시회 참석, 학생 지도. 하지만 돌아올 때마다 그 냄새가 났어요. 아크릴 물감과 달콤한 향수. 저는 점점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습니다. 집에 가봤자 빈집이었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집에 가기 싫었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재환이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아직 안 주무셨어요? 세나 씨.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우리 결혼 생활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요? 새벽 2시인데요. 언제 이야기하겠어요? 당신은 항상 바쁘잖아요. 일이 많아서 그래요. 일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이재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에겐 회사밖에 없어요. 나도 이 집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 집 좀 보세요. 호텔 같잖아요. 아무런 온기도 없어요. 당신이 만든 완벽한 시스템만 돌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일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통제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완벽하게 관리되는 삶이요. 이재환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역시 당신답네요. 그는 일어나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계산이 시작됐죠.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될까? 회사 주가에 미칠 영향은? 언론 대응은 어떻게 할까? 저는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깨져가는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회사 경영 리스크라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이재환은 신문도 보지 않고 식사를 마쳤어요. 그리고 말없이 집을 나갔죠. 저도 출근했습니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팩트라고요.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확하게요. 저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죠. 회사를 경영하면서 배운 거예요. 의심이 들면 확인하고 확인되면 대응한다. 간단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법무팀장 한상무를 불렀어요. 상무님, 개인적인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장님. 신뢰할 만한 사설 조사 업체 아시죠? 한상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혹시? 네, 제 남편 조사 좀 해주세요. 조용하게요. 알겠습니다. 질문은 없었어요. 한상무는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이었죠. 기업 실사를 수없이 해본 베테랑이었으니까요. 사흘 후 재무팀장 김 전무를 따로 만났습니다. 전무님, 제 개인 계좌 좀 점검해 주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냥 확인 차원이에요. 그리고 남편 명의 계좌도 함께 봐주세요. 교수님 계좌요? 네, 가족 자산 관리 차원에서요. 김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 상무가 봉투를 들고 왔어요. 사장님, 보고서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죠. 그날 밤 늦게까지 회사에 남았어요. 모두 퇴근하고 나서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재환이 젊은 여성과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어요. 여자는 웃고 있었죠. 이재환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갤러리 앞이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들어가는 장면이었죠. 그 다음은 레스토랑, 또 다른 카페, 한강공원.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대상자는 주 3회 이상 최유진 씨와 만남. 최유진 32세, 한남동 소재 유진 갤러리 운영. 미술사학 석사 출신. 이재환 교수의 제자였던 것으로 추정됨.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번엔 정말 떨렸어요. 보고서를 책상에 내려놓았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보고서를 들었어요. 두 사람은 약 8개월 전부터 정기적으로 만남. 최근 3개월간 만남 빈도 증가. 한남동 오피스텔 방문 기록 다수 확인됨. 오피스텔. 그 단어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 있었죠. 한남동 오피스텔 임차인 최유진. 보증금 3억, 월세 200만 원. 계약일자는 7개월 전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죠. 회사 천장은 높았어요.
개방감을 주기 위해 일부러 설계한 거였죠. 그날 밤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장실 옆 휴게실에서 잤어요. 정확히는 누워 있었죠. 잠은 안 왔으니까요. 다음 날 김 전무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자료 정리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파일을 받았습니다. 엑셀 시트였어요. 이재환 명의 계좌 거래 내역이었죠. 숫자들을 따라갔습니다. 매월 2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날짜가 일정했죠. 매월 5일. 월세 납부일이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갔어요. 7개월 전 3억 원이 한 번에 빠져나갔죠. 보증금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갤러리 관련 지출도 보였습니다. 전시회 후원금, 작품 구입비, 인테리어 비용. 총액은 1억이 넘었어요. 전무님. 네, 사장님. 이 돈 어디서 나온 건가요? 교수님 개인 저축과 강연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 전무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교수님이 사모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신 기록도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작년에 2차례요. 총 5천만 원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 돈을 빼서 쓴 거였어요. 그 여자한테요. 어떻게 인출이 가능했죠? 사모님이 교수님께 공동인증서를 주신 적 있으시잖아요. 세무 처리 때문에요. 맞았습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줬었죠. 편의를 위해서요. 그걸 이용한 거였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전무님, 이 자료 잘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제 명의 계좌 비밀번호 전부 변경하고 공동인증서도 폐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 전무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큰 테이블에 모든 자료를 펼쳤죠. 사진, 보고서,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 부등본. 마치 기업 실사 자료 같았어요. 아니, 실제로 그랬죠. 저는 지금 남편을 실사하고 있었으니까요.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금액을 계산하고 패턴을 파악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이재환은 최소 8개월 전부터 최유진과 관계를 맺었어요. 그녀의 갤러리를 지원했고 오피스텔까지 얻어줬죠. 제 돈까지 쓰면서요. 배임이네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법정 용어였어요. 하지만 정확한 표현이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재환이었어요. 여보,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학교에 일이 있어서요. 그래요. 저녁 드세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학교가 아니라 한남동 오피스텔에 갈 거예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사진 속 이재환의 얼굴을 봤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와 있을 때보다 훨씬요. 이상했어요. 화가 나야 하는데 안 났죠. 슬퍼야 하는데 안 슬펐어요. 그냥 차가웠습니다. 머리가 차갑게 돌아갔죠.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리스크 관리 방안. 첫 번째 줄이었어요. 현 상황 배우자의 혼외 관계 및 재산 유용 확인됨. 예상 리스크 이혼 시 재산 분할, 회사 이미지 실추, 주가 하락. 대응 방안. 펜을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까요? 이혼? 용서? 아니면 다른 뭔가?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서울의 빌딩들이 불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어요. 대응 방안 완전한 통제권 확보. 무슨 뜻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어요. 그날 밤 법무팀장을 다시 불렀습니다. 상무님, 혼인 관계에서 재산 보호 방법 좀 알아봐 주세요. 이혼을 고려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냥 대비책이에요. 알겠습니다. 한 상무가 나간 후 저는 자료들을 금고에 넣었습니다. 잠갔죠. 증거는 확보했어요. 이제 전략을 짜야 했습니다. 감정이 아닌 전략을요. 집에 돌아간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이재환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침실 문은 닫혀 있었죠. 저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증거도 다 있죠. 보통 사람들은 울고 화내고 따지겠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전략을 세웠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잘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지지 않는다는 거요. 누구에게도요. 눈물은 나중에 흘릴 수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었죠. 지금은 전쟁을 준비해야 할 때였습니다.
한 상무가 일주일 만에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두툼한 파일이었어요. 사장님, 혼인관계 재산 보호 방안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사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요. 보고서를 펼쳤죠. 첫 페이지에 요약본이 있었어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불가피함. 하지만 기업 자산과 개인 자산의 완전 분리를 통해 피해 최소화 가능. 단 사전 준비 필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방법 1. 신탁 설립. 패밀리 오피스 형태의 자산 관리 구조 구축. 방법 2. 명의 이전. 단계적으로 배우자 명의 자산을 회사 또는 본인 명의로 통합. 방법 3. 증여. 자녀에게 사전 증여하여 분할 대상 재산 축소. 저는 형광펜을 들었어요. 중요한 부분에 줄을 그었죠. 주의사항 4의 행위 취소 소송 리스크 존재. 이혼 의사가 명확해진 후에 재산 이전은 법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음. 따라서 이혼 전 정상적인 자산 관리 명목으로 진행해야 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지금 당장 이혼하면 안 됐죠. 준비가 먼저였습니다. 다음 날 김 전무를 불렀어요. 전무님, 패밀리 오피스 설립 검토 좀 해주세요. 패밀리 오피스요? 네, 자산 관리 효율화 차원에서요. 회사 자산과 개인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구조로요. 좋은 생각이십니다. 요즘 대기업들도 많이 하죠. 빨리 진행해 주세요. 김 전무는 한 달 만에 구조를 짜왔습니다. 복잡한 도표였어요. 회사, 지주회사, 신탁, 개인 자산이 얽혀 있었죠. 이렇게 구조를 만들면 사장님의 경영권은 보호되고 세금도 절감됩니다. 좋아요. 진행하세요. 그런데 사장님. 네. 이 구조에서 교수님 명의 자산도 포함시킬까요? 당연하죠. 가족 자산이니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통제를 위한 거였죠. 그날부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변호사들이 매일 회사에 왔어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사장님, 이 서류에 교수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저는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재환에게 건넸어요. 여보, 이거 좀 봐줘요. 뭔데요? 세무사가 자산 관리 효율화하래요. 서명만 하면 돼요. 이재환은 서류를 대충 봤습니다.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죠. 복잡하네요. 전문가들이 다 처리해줘요. 우리한텐 좋은 일이래요. 세금도 줄고요. 그래요? 그럼 믿고 할게요. 사인했습니다. 간단했어요. 그는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서류는 단순한 세무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재환 명의의 부동산 일부를 제 명의로 이전하는 동의서였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비슷한 서류를 가져갔습니다. 여보, 또 서명 좀 해줘요. 또요? 응, 회계사가 구조 조정한대요. 매번 이재환은 귀찮다는 듯 서명했어요.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죠.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재환 명의 자산은 거의 다 제 명이나 신탁으로 넘어왔어요. 어느 날 한 상무가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마지막 단계입니다. 뭔가요? 패밀리 신탁 최종 설립이요. 이게 완료되면 모든 자산이 하나의 구조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요? 이혼하더라도 신탁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별도 법인이니까요. 완벽하네요. 단 교수님의 최종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규모가 크다 보니 공증이 필요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처리할게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이재환이 독감에 걸렸어요. 고열이 사흘간 계속됐죠. 병원 가야겠어요. 조금만 더 쉬면 괜찮을 거예요. 아니에요. 폐렴으로 번질 수 있어요. 결국 응급실에 갔습니다. 의사는 입원을 권했어요. 이틀 정도 입원하세요. 링거 맞으면서 쉬셔야 해요. 입원실은 1인실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이재환을 간호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있는 시간이었죠. 물 좀 줄래요? 네. 물을 따라줬습니다. 이재환은 힘들게 마셨어요. 고마워요, 세나 씨. 당연한 거예요. 그날 밤 이재환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링거를 맞아서 그런지 숨소리가 편안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패밀리 신탁 최종 동의서였어요. 이재환을 봤습니다. 잠든 얼굴이었죠. 예전엔 이 얼굴을 사랑했었어요. 언제부터 달라진 걸까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재환의 손을 들었어요. 펜을 쥐어줬죠. 여보. 이재환이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었어요. 응?
서류 하나만 서명해줘요. 세무사가 급하대요. 지금요? 응, 연말 결산 때문에요. 안 그러면 세금 폭탄 맞는데요. 그래요. 이재환은 몽롱한 상태로 서명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됐어요. 이제 자요. 응.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떨렸죠. 제가 지금 뭘 한 건지 알았으니까요. 병든 남편을 속여서 서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모든 재산을 넘기는 서류예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보였죠. 낯설었습니다. 이게 저였을까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는 걸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미 너무 멀리 왔으니까요.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그리고 다시 거울을 봤죠. 넌 할 수 있어. 넌 해야 해. 혼잣말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이재환은 여전히 자고 있었죠. 저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배신했어요. 그 여자한테 내 돈까지 쓰면서요. 속삭였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하게요. 그러니까 이건 정당방위예요. 내가 날 지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하는 변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재환이 깼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어젯밤에 뭔가 서명한 것 같은데 뭐였어요? 세무 서류요. 별거 아니에요. 그랬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죠. 퇴원 후 저는 서류를 공증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무팀에 넘겼어요. 상무님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모든 자산이 패밀리 신탁으로 통합됩니다. 사장님이 유일한 수익자이자 관리자고요. 교수님은요?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신탁 수익자가 아니니까요. 완벽하네요. 한 상무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어요. 깨끗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엔 차가운 땅이 있다는 걸 알았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은 깨끗해 보였지만 속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이제 모든 게 제 통제 아래 있었으니까요. 누구도 제게서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재환이 거실에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응. 예전처럼 냉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요. 당신이 내게 남길 수 있는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모든 리스크를 영원히 통제하니까요. 이재환은 듣지 못했습니다. TV 소리에 묻혔거든요. 저는 침실로 갔어요.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했어요. 전쟁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됐죠. 언젠가 그날이 올 거였어요. 그때 저는 준비돼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제 회사는 더 성장했어요. 해외 시장 점유율이 2배로 늘었죠. 저는 업계 최고의 CEO로 불렸습니다. 이재환과의 관계는 유지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형식만 유지됐죠. 같은 집에 살았지만 남남이었습니다. 각자의 방에서 자고 각자의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더 이상 그를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었거든요. 이미 모든 걸 확보했으니까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이사회 회의가 막 끝났죠. 사장님 전화 왔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누군데요? 교수님 학교에서요. 급하대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세나 여사님이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그런데요. 저는 이재환 교수님 학과 조교입니다. 교수님이 오늘 지방 출장을 가셨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네? 교통사고요. 지금 전남대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차 준비해요. 지금 당장요. 네. 전남대병원이요. 빨리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3시간이 걸렸어요. 차 안에서 계속 전화를 받았죠. 병원에서, 학교에서, 경찰서에서. 내용은 같았습니다. 이재환이 갤러리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빗길에 미끄러졌대요.
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요. 의식은 있나요? 지금은 수술 중입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8시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복을 입고 있었죠. 보호자십니까? 네, 아내입니다. 앉으세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환자분이 사고 당시 심정지가 왔었습니다. 응급처치로 소생했지만, 하지만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지금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고요. 살 수 있나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장담할 수 없습니다. 중환자실로 안내받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이재환이 보였죠. 기계에 둘러싸여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에 튜브가 연결돼 있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어요.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안 나왔어요.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죠. 그냥 멍했습니다. 부인, 들어가 보시겠어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죠. 이재환 옆에 섰습니다.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여보. 불러봤습니다. 대답이 없었죠. 들려요? 기계 소리만 계속됐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부인, 밖에서 기다리셔야 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았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였어요. 사장님, 내일 미팅은 어떻게 할까요? 취소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이사회는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건 진행하세요. 제가 화상으로 참석할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이상했죠. 남편이 죽어가는데 이사회 생각을 하다니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는 멈출 수 없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재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는 매일 같은 말을 했죠. 더 지켜봐야 합니다. 나흘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왔어요. 부인, 빨리 오세요. 중환자실로 뛰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둘러싸고 있었어요.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하세요. 안 됩니다. 계속 떨어져요. 기계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B- 하는 소리였죠. 사망 확인합니다. 시각은 오전 2시 30분입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었죠. 부인. 간호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마지막 인사하시겠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재환 옆으로 갔어요. 기계들이 꺼져 있었죠. 조용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온해 보였어요. 더 이상 아프지 않은 것 같았죠. 여보.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미안해요. 무엇에 대한 미안함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손을 놓았습니다. 돌아서서 나왔죠. 복도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상무에게요. 상무님,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조의를 표합니다, 사장님. 장례 준비 도와주세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말씀하세요. 월요일 주식시장 개장 시간 확인해 주세요. 공시 타이밍 잡아야 하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죠.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재환 없는 하루였죠.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어요.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았죠. 장례식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준비된 빈소였어요. 이재환의 사진이 걸렸죠. 사진 속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이 안 났어요. 상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이었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과부가 된 여자였죠. 사장님, 조문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빈소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아직 젊으신데. 힘내세요, 사장님. 하나같이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죠. 밤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어요. 회사 직원들, 업계 사람들, 이재환의 동료들. 저는 그들을 맞았습니다. 평온한 얼굴로요. 사람들은 제 침착함에 감탄했죠. 역시 대단하세요. 저런 상황에서도 강한 분이시네요.
저였으면 무너졌을 텐데. 귓속말들이 들렸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들은 몰랐으니까요. 제가 이미 무너져 있다는 걸요. 아니, 애초에 무너질 게 없었다는 걸요. 자정이 넘어 빈소가 조용해졌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이재환의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당신 이겼어요. 속삭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완전히 통제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당신이 날 놓고 갔네요. 이렇게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해요. 슬프지가 않아요. 화나지도 않고요. 그냥 텅 비었어요. 영정 사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갔죠. 차가운 밤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재환은 죽었지만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회사도 살아있었죠. 계속 가야 했습니다. 앞으로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장례식장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날처럼 빈소 앞에 앉아 있었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대화가 반복됐습니다. 기계처럼 대답했어요. 11시쯤이었을 거예요. 빈소 입구가 소란스러워졌죠. 저는 들어가야 해요. 비켜주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웠어요. 죄송하지만 유가족 외에는. 저도 유가족이에요. 교수님의 영적 동반자였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구 쪽을 봤죠.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30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는데 장례식장 복장이라기엔 너무 화려했죠. 최유진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그 여자였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 상무가 제지하려 했어요. 손을 들어 막았죠. 괜찮아요. 유진이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이상했죠. 슬픔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섰어요. 절을 했죠.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습니다. 교수님. 작은 목소리였어요. 떨리고 있었죠. 왜 이러세요? 약속했잖아요. 함께하기로요.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켜봤어요. 감정 없이요. 유진이 일어났습니다. 저쪽으로 걸어왔어요. 박세나 씨죠? 말을 놓았습니다. 존댓말도 안 했어요. 네. 저는 최유진이에요. 유진 갤러리 운영하는 큐레이터요. 알고 있어요.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남편 이야기 들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들은 게 아니라 조사한 거였죠. 그럼 알겠네요. 교수님이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요. 그런 것 같더군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유진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은 당신한테서 영혼의 자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랬나 보죠. 저희는 예술로 연결됐어요. 진정한 사랑이었죠. 당신같이 돈만 아는 사람은 이해 못할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침착했어요. 할 말 다 하셨어요? 아니요. 유진이 가방을 뒤졌습니다.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거 보세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받아들었죠. 편지였어요. 이재환의 필체였습니다. 유진에게. 당신은 내 예술의 뮤즈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소. 갤러리가 안정되면 우리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갤러리 운영 자금은 내가 책임지겠소. 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고 싶소. 마지막 편지는 3달 전 날짜였어요. 곧 정리할 거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서류를 덮었습니다. 유진을 봤죠. 그래서요? 그래서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교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재산을 나눠주시기로요. 갤러리 운영 자금으로요. 약속이요? 네, 약속이요. 교수님은 거짓말 안 하는 분이에요. 저는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이건 그냥 편지예요. 법적 효력이 없죠. 무슨 소리예요? 약속은 사업에서 아무 의미 없어요. 계약서만이 효력이 있죠. 계약서요? 네, 계약서 있어요. 유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없죠? 그럼 안 됐네요. 일어났습니다. 유진과 눈을 마주쳤어요. 저는 계약서로만 대화해요. 편지나 말은 증거가 안 되거든요. 명함을 꺼냈습니다. 유진에게 건넸죠. 법적 청구를 원하시면 회사 법무팀으로 연락하세요. 거기서 처리할게요.
이게 무슨. 유진이 떨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사랑한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요? 사랑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처음으로 웃었어요. 최유진 씨,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이 당신을 사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돈을 사랑한 건 확실하죠. 뭐라고요? 당신 갤러리 보증금 남편 돈이었어요.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제 계좌에서 나간 돈이에요. 유진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 다 있어요. 원하면 보여줄까요? 유진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교수님이 그러실 리 없어요. 그러셨어요. 당신을 위해서요. 아니면 당신을 얻기 위해서였겠죠. 유진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질 것처럼요. 안 돼요. 안 돼. 일어나세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긴 장례식장이에요. 조용히 하세요. 사장님. 한 상무가 다가왔습니다. 내보낼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유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최유진 씨, 남편은 당신한테 줄 게 없었어요. 법적으로 그의 재산은 이미 다 정리됐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모든 자산이 신탁으로 넘어갔어요. 남편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죠. 그럴 리가.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유진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 증오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뺏은 거죠? 뺏은 게 아니에요. 지킨 거죠. 원래 제 거였으니까요. 미친. 욕설이 나오려는 순간 막았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여기 사람 많아요. 당신한테 좋을 게 없어요. 유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일어나서 나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시고요. 교수님 마지막 가는 길인데. 마지막 가는 길이라면 조용히 보내드려야죠. 소란 피우지 말고요. 유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봤어요. 당신은 괴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돌아서서 나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걸이였죠. 빈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여자가 누구래요? 교수님이랑 무슨 사이였나 봐요. 사장님 대단하시네요. 저렇게 침착하시다니.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정사진을 봤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 작별 인사를 받을 줄 알았어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영정사진만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 상무가 다가왔어요.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저 여자가 법적 청구를 할까요? 할 거예요. 분명히요. 준비해 둘까요? 이미 다 준비돼 있잖아요. 한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사장님은 항상 준비되어 계시죠. 그게 제 방식이에요. 밤이 깊었습니다. 빈소를 지키며 생각했어요. 유진은 돌아올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법정에서 보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준비돼 있었습니다. 완벽하게요. 이재환이 남긴 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혼란이었죠. 그리고 저는 그 혼란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요. 장례를 치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정상적으로 돌아갔어요. 저도 일상으로 복귀했죠. 어느 날 법무팀장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예상대로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최유진이요? 네, 상속 재산 분할 청구 소송입니다. 서류를 받아봤어요. 두툼했죠. 청구 금액이 얼마죠? 15억입니다. 근거는요?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생전에 재산 증여를 약속했다는 거고요. 증거는요? 편지, 문자 메시지, 그리고 증인 몇 명입니다.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이재환의 편지들이 첨부돼 있었어요. 달달한 내용이었죠. 나의 뮤즈에게 당신 없이는 못 살겠소. 갤러리가 당신의 꿈이라면 내 모든 것을 주겠소. 곧 아내와 정리하고 당신과 새 출발을 하겠소. 마지막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정리하겠다고요. 저를요. 재밌네요.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계속 설명해 주세요. 한 상무가 다음 장을 폈습니다. 증인은 3명입니다. 갤러리 직원, 미술계 지인, 그리고 카페 사장이고요. 뭐라고 증언한다는 거죠? 교수님이 최유진을 사랑했고 함께 살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사랑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사랑을 증명하겠다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우리 대응 준비는요? 완벽합니다. 한 상무가 다른 서류철을 꺼냈어요.
이번엔 더 두꺼웠죠. 패밀리 신탁 설립 문서, 자산 양도 공증 서류, 재산 분리 계약서, 그리고 교수님의 친필 서명이 담긴 모든 동의서입니다. 상속 포기 각서도 있죠? 물론입니다. 3년 전에 받아두신 거요. 그때 일이 기억났습니다. 이재환에게 세금 절감 명목으로 서명받았던 거였죠. 좋아요. 재판 준비 철저히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사장님. 첫 재판은 석 달 후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이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유진이 보였습니다. 수척해져 있었어요. 눈밑이 까맣게 그늘져 있었죠. 저를 보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증오였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았죠.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진 측 변호사가 먼저 진술했어요. 고인 이재환 교수는 원고 최유진과 8년간 영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8년이요. 저와 결혼한 지 10년인데요. 두 사람은 예수를 통해 깊은 유대를 나눴고 교수님은 원고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습니다. 편지들이 증거로 제출됐습니다. 이 편지들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진심을요.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교수님은 피고 박세나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영혼의 자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관계였죠. 반면 원고와는 진정한 사랑을 나눴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본 재판과 무관합니다. 인정합니다. 원고 측은 사실 관계만 진술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갤러리 직원이 먼저 나왔죠. 교수님과 최유진 관장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매일 같이 계셨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갤러리 일도 함께 하셨고 주말엔 전시회도 함께 다니셨어요. 저녁도 자주 같이 드셨고요. 교수님이 재산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갤러리가 안정되면 모든 걸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다음은 카페 사장이었습니다. 두 분 단골이셨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오셨죠.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다정했어요. 손도 잡으시고 웃으시고 정말 사랑하는 사이처럼 보였어요. 증인들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모두 같은 내용이었죠. 이재환과 유진이 사랑했다는 거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요. 유진이 증언대에 섰어요. 교수님을 처음 만난 건 대학원 때였어요.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은 제게 예술이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도요. 언제부터 연인 관계였나요? 7년 전부터요. 교수님이 먼저 고백하셨어요. 결혼하신 분인 걸 아셨나요? 네, 알았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다고요. 유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인분은 회사 일만 하신대요. 집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교수님은 외로우셨대요. 이해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문 증거입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직접 경험한 것만 증언하세요. 유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은 저랑 있을 때 행복해 하셨어요. 그게 제가 아는 전부예요. 교수님이 재산을 주겠다고 하셨나요? 네, 갤러리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걱정 마시래요. 본인이 다 책임지시겠다고요. 구체적으로 얼마라고 하셨나요? 15억 정도면 갤러리가 안정될 거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어요. 증거가 있나요? 편지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요. 휴대폰 문자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화면에 띄워졌어요. 갤러리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곧 정리하고 우리 둘이 새 출발하자. 너는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야.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판사가 저를 봤습니다. 피고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우리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네, 재판장님. 변호사가 유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증인 고인과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셨나요? 아니요. 동거 사실이 있나요? 아니요. 그럼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뭡니까? 저희는 마음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마음으로요? 변호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증인의 주소는 한남동 오피스텔이죠? 네. 고인의 주소는요? 서초동이요.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네요. 교수님이 자주 오셨어요. 자주요? 얼마나 자주죠? 일주일에 서너 번요. 그럼 나머지 날은 어디 계셨을까요?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계셨겠죠. 합법적인 배우자와요. 하지만 증인 고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나요? 오피스텔 보증금이요. 고인 명의로 증여받으셨나요? 아니요, 제 명의예요. 그럼 누가 돈을 주셨죠? 교수님이요. 증거가 있나요? 증여 계약서 같은 거요. 없어요. 하지만 교수님이 주신 게 맞아요. 증명할 수 없다는 거네요. 변호사가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유진이 증언대에서 내려왔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다음은 저희 차례였습니다. 우리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것은 고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재산 분리 계약서입니다. 서류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결혼 직후 작성됐고 쌍방 합의하에 모든 재산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서류가 나왔어요. 이것은 패밀리 신탁 설립 문서입니다. 3년 전 설립됐고요. 신탁의 목적은 뭡니까? 가업 승계 및 상속세 절감입니다. 수익자는 누구죠? 피고와 자녀들입니다. 고인은요? 고인은 신탁 설립에 동의했으나 수익자가 아닙니다. 다음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산양도 서류, 공증 문서, 상속 포기 각서. 이 모든 서류에 고인의 자필 서명이 있습니다. 확대된 서명이 화면에 떴어요. 이재환의 글씨였죠. 고인은 자신의 의지로 모든 재산을 신탁으로 이전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즉, 고인은 법적으로 상속할 만한 개인 재산이 없습니다. 모든 자산은 이미 적법하게 처리됐고요. 원고가 주장하는 증여 약속은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두 약속이나 편지는 증여 계약이 아니니까요. 판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피고 본인 신문하겠습니다. 제 차례였습니다. 증언대에 섰어요. 피고는 언제부터 고인의 외도를 알았습니까? 3년 전쯤이요. 알고도 이혼하지 않으셨나요? 네. 이유가 뭡니까? 저는 유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회사 때문이었어요. 이혼 스캔들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었죠. 그래서 재산을 미리 정리하신 겁니까? 아니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산 정리는 외도와 상관없이 진행한 거예요. 기업 경영자로서 당연한 리스크 관리였죠. 고인이 원고와의 관계를 알면서도 묵인하셨나요? 묵인이라기보다는 무관심이었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제 일에만 집중했으니까요. 남편의 사생활까지 관리할 여력이 없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고인을 사랑하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대답이 막혔죠.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나중에는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사라진 것 같아요. 유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증언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왔죠. 재판은 2달간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오가고 서류들이 제출됐어요.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최종 판결일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정숙하십시오. 이럴 수 없어요. 교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퇴정 명령하겠습니다. 법원 직원들이 유진을 끌어냈어요. 그녀의 울부짖음이 복도까지 들렸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이겼습니다. 완벽하게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끝났다는 생각만 들었죠.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유진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지나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차에 탔어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장님? 회사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겼어요. 제가요. 법이 제 편이었습니다. 완벽한 서류가 공허한 약속을 이겼죠.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요? 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모르겠더군요. 정말로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평소처럼 돌아갔어요.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죠. 사장님, 중국 바이어 미팅 준비됐습니다. 알겠어요. 일상이었습니다. 숫자를 보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었죠.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로비에 최유진 씨가 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경비가 막았는데 사장님을 꼭 만나야 한다고 하네요.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1층 로비가 보였어요. 유진이 서 있었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네. 하지만 괜찮아요. 10분 후 유진이 사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 구겨진 옷, 풀린 머리카락. 앉으세요. 유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뭘요? 갤러리가 망했어요. 임대료를 못 내서 쫓겨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죠. 교수님이 돌아가시고 후원이 끊겼어요. 대출도 막혔고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죠? 제발요. 단 5천만 원만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허탈했죠. 최유진 씨. 네. 왜 제가 당신을 도와야 하죠? 저는 정말 교수님을 사랑했어요. 알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제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교수님도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줘야 한다고요? 유진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창가로 갔죠.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최유진 씨, 착각하지 마세요. 돌아서서 그녀를 봤습니다. 당신이 쫓았던 건 교수님의 영혼이 아니었어요. 돈이었죠. 아니에요. 유진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진심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진심이었다면 돈 없어도 사랑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당신은 지금 여기 와서 돈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건 갤러리 때문에. 갤러리가 당신 꿈이었죠. 알아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려고 남의 남편을 이용했어요.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은 당신에게 돈을 약속했어요. 제 돈으로요. 제가 피땀 흘려번 돈으로요. 교수님 돈이기도 했잖아요. 아니에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교수님 돈은 없었어요. 다 제 거였죠. 당신도 법정에서 확인했잖아요. 유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제발요. 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을 떨면서요.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감정이 잃지 않았어요. 동정심도 죄책감도 없었죠. 최유진 씨, 일어나세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사랑했다는 그 남자는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게 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산도 시간도 마음도 없었죠. 그건 당신한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는 당신한테 꿈을 심어줬죠. 갤러리, 예술, 자유. 하지만 실체는 없었어요.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교수님은 진심이셨어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건물들 보여요? 제 회사 건물들이에요. 제가 만든 거예요. 진심이 아니라 땀으로요. 전 그런 거 원하지 않았어요. 알아요. 당신은 사랑을 원했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랑만으로 살 수 없어요.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어요. 제 유산은 당신이 탐냈던 돈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요? 제 회사예요. 제가 만든 이 모든 것들이죠. 그리고 제 아이들에게 물려줄 미래고요. 유진이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정말 차가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불쌍해요.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았다니요. 불쌍한 건 당신이에요. 말했습니다. 빈 약속을 믿고 인생을 걸었으니까요. 유진이 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 돌아봤어요. 후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확신했습니다. 전 제가 한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요. 유진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혼자 남았습니다. 사장실은 조용했어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승리했습니다. 모든 걸 지켰어요. 제 회사, 제 재산, 제 통제력. 하지만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엄마. 딸아이였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응, 그럴까? 좋아요. 오빠도 데리고 갈게요.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오랜만이었죠. 아이들이요. 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어요. 승계 계획서가 있었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서였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써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회사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경영권은 누가 가질지, 신탁은 어떻게 운영할지. 숫자들이 채워졌습니다. 계획이 구체화됐죠. 이재환이 남긴 건 혼란이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의 혼란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혼란을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이제 남은 건 미래였어요. 제 아이들의 미래였죠. 저는 그들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이재환이 유진에게 준 그런 사랑 말이에요. 하지만 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안정, 기반, 그리고 선택권이었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였죠.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가방을 챙겼어요. 사무실 불을 껐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퇴근하세요, 사장님. 수고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제 모습이 비쳤어요.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은 얼굴이었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배신도 외도도 법정 싸움도 이겨냈어요. 완벽한 통제력으로요. 1층에 내렸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장님? 레스토랑이요. 아이들이랑 약속 있어요. 네.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제 회사 건물도 환하게 빛났죠. 저는 그걸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이재환은 제게서 그걸 빼앗으려 했습니다. 의도했든 아니든요. 하지만 실패했죠. 저는 제 것을 지켰으니까요. 사랑은 잃었을지 몰라요. 아니, 애초에 없었는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정체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제 회사, 제 인생, 제 선택이었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딸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안아줬어요. 많이 기다렸어? 아니요, 방금 왔어요. 아들도 다가왔습니다. 껴안아줬죠.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정말 괜찮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메뉴판을 봤죠. 뭐 먹고 싶어? 파스타요. 전 스테이크요. 그래, 시키자. 주문을 했습니다. 음식을 기다리며 아이들과 이야기했어요.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 꿈 이야기. 저는 들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죠. 제 귀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이재환은 이런 걸 놓쳤어요. 이 순간들을요. 그는 예술과 사랑을 찾아 떠났지만 정작 중요한 걸 잃었죠. 가족이요. 진짜 유산이요. 저도 놓칠 뻔했습니다. 회사에만 몰두하느라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진짜 지켜야 할 게 뭔지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함께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제 회사 건물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켰어요. 완벽한 통제력으로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유산은 통제력이 아니었어요. 제 옆에 앉아 웃고 있는 이 아이들이었죠. 그들에게 물려줄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는 법, 지키는 법, 그리고 선택하는 법이었어요. 그게 제가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죠. 저는 박세나입니다. 한때 사랑했고 배신당했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무언가는 잃었지만 더 중요한 걸 지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제 방식대로요. 완벽하게요.